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이제 차례가 있는데요. 차례는 대강 크게는 이제 첫 번째는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가 대략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 좀 분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AI 신뢰성의 기술 배경 및 이슈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성 AI랑 또 비생성 AI는 약간 달라서요. 최근에 나온 생성 AI 일종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또 제기된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지금 차례를 보시면 AI 윤리는 지금 두 번째 파트에는 있는데 지금 첫 번째 파트는 제가 AI 윤리라고 안 하고 AI 신뢰성이라고 한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 AI 윤리가 한 5년, 6년 전에 이제 처음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면서 그때는 AI 윤리로 얘기가 되다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면서 이 AI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들에서 단계마다 다 윤리가 관련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런 윤리적 이슈들이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이라던가, 그다음에 기술과 관련된 이슈들도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과 굉장히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이들 알게 되면서, 이제는 AI 윤리를 따로 다루지 않고 AI 신뢰성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개념 아래에서 이것들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AI Truthworthiness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 전 세계적으로 쓰인다는 말은 단순히 이 AI 윤리를 얘기하는 학계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라든가 과학기술계의 정책을 다룰 때 AI 윤리를 따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로 요즘에는 이제 AI 트루스 월스니스를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폭넓게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I 기반 의사결정 자동화인데요. 의사결정 자동화는 사실 이전부터도 약간은 뭐 시도가 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생성 AI가 나오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 예를 들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사실은 사용할 수 있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가면서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로 나눴지만,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교육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시도들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은 여기 금융 분야, 채용, 그 다음에 의료, 형사, 사법,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국내 여러 은행들에서 보통 경영학과 출신들을 채용을 하다가 갑자기 AI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을 한때 대거 채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출이나 신용평가 같은 것들이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거 평가를 인간이 일일이 하나하나 하지 않고 그런 거 일부는 이제 자동화를 해서 그것에 기반해서 그다음에 인간이 이제 물론 추가적으로 더 심사를 하겠지만 자동화가 이미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채용 및 인사 부분은 이미 아마 지금 제가 대학에 있는데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로 그 면접 같은 경우 지원자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면접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의료 분야.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의료 분야에 좀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응급실 환자 분류라든가 우선순위 결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 영상 진단 보조입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나오니까 여기서 조금 오래 머물지 않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형사사법 시스템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5, 6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재범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 재범을 하는 율이 많아지면은 이 사회에서의 범죄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재범 위험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미국과 영국을 따라서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4, 5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그거는 공개를 안 하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어느 나라든 사실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주 순찰 지역과 시간 결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재범 위험도 평가보다는 조금 약간 약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분야 먼저 보시면 미국 FDA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이게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신문에 실린 게 있었고요. 국내 내질환 솔루션 중 최초로 비조형 CT 영상만으로 두 개, 이게 지금 조형이 아니고 비조형이잖아요. 두 개의 출혈 양성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고 알람을 주는. 근데 물론 그 의사결정이 이게 최종은 아니고 1단계에서 이제 요거를 참조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은 비용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이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시면 제가 이 이미지는 밑에 제가 여기 인터넷 사이트를 붙여놨거든요. 혹시 나중에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요거를 카피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전문의와 AI 뇌졸중 판독 비교해서 보시면 예측률은 AI가 좀 더 높다라고 나오고, 물론 이거 과연 예측률을 어떻게 측정했는가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이거를 연구해서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판독 시간이 일단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제가 위쪽에 지금 읽지 않은 부분이 PET, CT 검사 없이도 뇌출혈, 뇌경색 등의 응급 상황을 조기 진단할 수 있고 기존의 고비용 진단 방식에 비해서 접근성과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점은 이거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많이 절감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 보시면 국내에서 확산하는 AI 의료기기 이게 식약처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의료 분야는 이렇고, 그다음에 사법 시스템 분야는 이게 제가 10월 17일 그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이 아니고 KBS 기사인데요. 이게 좀 잘못된 사례인데, 경찰이 챗 GPT 요즘에 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부터,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불송치 결정문을 챗 GPT 활용해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아마 환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법에 존재하지 않은 법률을 인용해서 나중에 누가 그걸 이제 검토하면서 보다가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사 보시면은 경찰이 있지도 않은 판결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판결문이 되겠죠. 이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범률 예측 프로그램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예측 프로그램은 사실은 아주 옛날 그 영화로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그냥 영화로만 묘사가 됐는데 그거와 비슷한 것이 지금 AI 기반으로 이미 사용된 지가 좀 됐고요. 여기 지금 제가 위스콘신주라고 했지만 최근은 어떤가 찾아봤더니 한 네 주가, 그 미국의 주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영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벌써 예전에 관심을 보여서 이거를 를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시면 20%, 32% 이런 식으로 범죄율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떤 측면에서 그 사회 안전성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면을 보면 경제적 부를 가진 중범죄를 잡아내지 못한다고 이제 나중에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공개는 안 하는데요. 이걸 만든 회사에서는 어, 실제로 어떤 그 한 주에 있는 교도소에 그 범죄자들의 그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걸 봤더니 경제적 부를 가진 중범죄는 잡아내지 못하는 또 이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윤리성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자동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는 예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AI 신뢰성의 기술 배경 및 이슈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주로 인공지능만 많이 얘기를 하시고, 요즘은 생성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AI하고 생성 인공지능이 신경 테크놀로지랑 결합이 되는 부분이 아주 굉장히 광범위하게 혁신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아바타 보이시겠죠?
아바타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SF 영화에서 나왔던 건데 여기 보시면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AI가 넌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생성 AI가 요즘에 교향곡도 작곡하고 또 소설도 쓰고 또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면, 제가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이거 지금 오리지널은 이제 사람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오리지널은 그 픽셀을 보정해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요즘에는 보정이 되게끔 뭐 하는 그런 사진 그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이제 페이스 디픽셀라이저라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픽셀을 보정해서 고화질 이미지로 재구성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오리지널 아마 누군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 결과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정이 된 건데요. 보정이 좀 얼굴빛이 좀 환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눈이 좀 파랗습니다. 눈도 파랗고, 이 여러 가지 그 다른 부분들도 약간씩 미세하게 변형이 된 걸로 아마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하면 이 인공지능의 편향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단순히 픽셀을 보정한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백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거든요. 눈은 파란색이 되면 안 되는데 파란색이 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학생들이 저한테 알려준 건데, 지금 옷도 바뀌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옷도 약간 변경됐다라고 해서 완전히 백인으로 탈바꿈을 시켜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흑인으로 바꿔도 픽셀 보정이 될 텐데, 왜 백인으로 바꿔질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머신러닝 페이스 디픽셀라이저, 픽셀 보정기라는 요 AI가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역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인 데이터 위주의 그런 훈련을 통해서 AI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현실에 존재하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을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인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강 사례를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지금 협의의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요 개념을 항상 기본적으로 하고서는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서 지금 보시는 페이스 디픽셀라이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지브리 뭐 풍으로 바꾸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AI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협의의 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중에서 협의의 인공지능에 속합니다. 아직은 일반 인공지능은 아닌데요. 이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영어를 잠깐 보시면 한글로는 이것이 협의의 인공지능, 그리고 요즘에는 번역을 인공협의지능,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번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최근에 인공협의지능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제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영어를 보시면 artificial narrow가 중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옮기면 인공협의지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제대로 된 정확한 의미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narrow랑 general 그다음에 super가 꾸미는 것이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이제 지능이잖아요. 근데 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론도 하고, 뭐 의심도 하고, 희망도 품고, 그다음에 뭐 약간 감정도 사실은 지능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서 협의의 인공지능은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파고는 바둑을 주는 인공지능이고요. 밑에 보시면 무인 자동차거든요. 이 특징이 뭐냐 하면 한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지능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동시에 아, 덥다라거나 아, 이걸 받았을까? 저거는 왜 저런 거지? 동시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지능의 기능을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이 협의의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한 인공지능들은 대부분 다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인공지능의 제너럴은 인간처럼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다 동시에 수행을 하는 굉장히 총체적인 하나의 개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제너럴이라고 하는 거는 내로우, 협의가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은 화두가 되는 것이 이 AGI인데요. 대부분의 생성 AI를 만드는 그 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AGI를 목표로 한다라고 아예 그 홈페이지 가보시면 내걸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 한 달 정도를 보니까 지금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을 더하면서 갑자기 ASI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세 가지 개념이 ASI는 이제 인간 수준을 넘어가는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진척되고 있어서 그 속도감을 아주 요즘에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구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적인 걸 잠깐만, 이게 좀 너무 또 길게 볼 수는 없는데, 잠깐만 보면, 왜 지금 인공지능 윤리라든가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예전에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PC,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만들어진 그 아이디어가 나온 때가 1950년, 우리나라가 세계대전 했을 때 그때거든요. 이때 알란 튜링이 영국이 독일이랑 전쟁할 때 알란 튜링이 암호학자로서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근데 알란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AI 혹은 컴퓨터의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는 규칙 기반이었어요. 근데 규칙 기반은 일단 특정한 규칙이 있으면 입력 정보를 넣으면 출력이 나오고 우리는 그 규칙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런 예를 들면 안전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컴퓨터 윤리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컴퓨터 윤리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의 문제들이지 아까 앞서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뭐 투명성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이 규칙 기반 인공지능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발전을 하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연결망 기반이 1990년대에 나왔는데 이때 처음 나오다 보니까 좀 진전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에서야 이 연결망 기반, 이 신경 연결망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신경 연결망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요것이 이제서야 많이 발전해서 지금 꼽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꼽히는 이 방식은 규칙 기반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규칙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칙으로 입력 정보가 들어가면 결론이 나오는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없던 윤리적 문제들이 나와서 컴퓨터 윤리에서는 없었던 문제들이 지금 인공지능 윤리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인공지능 윤리인가? 여긴 좀 빨리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안경 쓰신 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했던 그 바둑 알파고를 만들었던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딥마인드사의 수장이고요. 이 사람은 작년에 노벨 화학상인가요? 그 노벨상을 받았었죠. 그랬고,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테슬라 차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앨런 머스크, 예, 테슬라사의 앨런 머스크가 있고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왼쪽에 지금 딥마인드사의 수장인 데미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영국에서 따로 자기 딥마인드사를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앞서서 선두적으로 하니까 구글에서 이제 탐을 내고
우리 자회사로 들어와라고 이쪽에 인수를 한 거죠. 근데 다만 딥마인드라는 회사 이름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인수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 구글에 인공지능 윤리위원회를 설치해라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이 기사를 보고, 아니, 이 사람은 그 기술도 하는 사람이면서 경영자인데 바쁠 텐데 왜 갑자기 윤리의 문제를 가시는지를 당시에 좀 의아해하면서 그걸 좀 읽어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이 개발을 굉장히 앞서 나가면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가 좀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윤리위원회가 있어야지만 이게 개발에 문제가 없고 회사의 명운에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오픈 AI가 지금은 챗 GPT를 막 팔고 있잖아요. 그 구독료를 받으면서. 하지만 이게 원래는 비영리 법인이어서 그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 당시에 이 오픈 AI의 윤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었고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여기서 나갔지만 네, 그래서 왜 엔지니어 기업가들이 윤리적 설계에 뛰어드는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규칙 기반 인공지능과 달리 그게 어떻게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는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투명성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 이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회사도 사실은 조금 위험해지는 거죠. 회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사고가 생기면은 회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윤리위원회를 세워서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좀 착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인, 나쁜 건 아니죠. 비즈니스적인 그런 마인드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예전에는 공공가치하고 기업이익이 약간 좀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 이익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AI 개발에 있어서는 공공가치를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 공공에서는 이거를 외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아래 보시면 윤리는 단지 법적인 위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업 책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두되는가를 이제 이슈들이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많아서 요즘 아마 가끔 딥페이크는 지금도 계속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AI 윤리 이슈들이 벌써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이렇게 쭉 여기 지금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고 그냥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좀 많고요. 그리고 구글 포토 흑인 여성 사진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건 요 뒤에 이제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인종차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알고리즘이 인종차별을 한다는 건 아니고,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이 구글 포토 얼굴 자동 인식 서비스는 아마 페이스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친구를 맺어져 있는 사람들과 만약에 사진을 같이 찍어서 그걸 업로드를 하면은 친구들 이름이 다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게 이제 얼굴 자동인식 서비스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흑인 커플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흑인 이 남자친구는 여기는 잘 안 나왔지만 본인 이름이 잘 나왔는데 이 여자친구한테는 고릴라라고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거 구글 포토 서비스가 흑인을 이렇게 차별하는 부분이 있네? 라고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그 트위터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트위터의 특성은 전 세계로 빨리 퍼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금방 알게 됐고, 이제 뉴스에도 나왔는데, 구글에서는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뭔가, 코딩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기사가 우리나라에도 사실 났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종이신문을 보고 있어가지고, 종이신문으로 그거를 보게 됐는데, 그 본 순간, 이거는 코딩이
잘못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글 포토가 미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미국에 있는 얼굴 데이터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서 그냥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아메리카는 그때 쳤었고요. 미국인 이렇게 치고 나서 이미지를 봤습니다. 여기 구글 이제 미국인 얼굴 이미지가 나올 거잖아요. 저 지금 한번 쭉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각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쭉 내려보시면 여기 지금 흑인이 한 명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동남아 사람들이 나오고, 흑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쭉쭉 내리면, 여기 지금 오바마 같은 경우 대통령이라서 지금 나온 거고, 우리가 그 잘 모르는 비유명인들의 흑인이 눈에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왔거든요. 여기 세 번째. 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퍼센티지 상으로 이걸 한번 보면은 많이 잡아야 20%? 꽤 많이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가 흑인 이미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자, 그래서 이거의 원인은 코딩이 아니라 이 구글 포토를 만들 때 이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얼굴 데이터에 주로 이제 백인이라던가 뭐 다른 좀 환한 얼굴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인의 얼굴을 제대로 인간의 얼굴로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점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건 또 다른 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테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공지능 채팅봇인데 인공지능 채팅봇은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게끔 이렇게 약간 백지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터넷에 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백인 우월주의자, 여성 이슬람 혐오주의자들이 몰려와서 막 욕을 하고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테이라는 이 인공지능 채팅봇이 당연히 그런 발언을 학습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꼭 AI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아기 때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부터 이제 말을 배우는데, 말을 배우는 거를 우리가 하게 되지, 안 배우는 거 사실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인식 AI 편향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한 건데, 이게 벌써 2018년이니까요. 꽤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얼굴 인식은 정확하다. 만약 당신이 화이트 가이라면, 백인이라면 정확하고, 그렇지 않다면 틀린다는 거죠.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실렸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기술의 적절한 구현이 어렵고 뭔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사실 이 강의를 할 때 도덕이라던가 윤리라는 말을 쓰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랑은 약간 그러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약간은 맥락이 다르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편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데이터거든요. 이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을 그냥 백인 데이터로 했던 거죠.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집단 간 불균형인데, 백인 얼굴 집단하고, 그다음에 흑인 집단의 이미지 간의 불균형인데 사실 이걸 똑같이 맞춰줘야지만 흑인한테도 고릴라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으로 제대로 이게 태그가 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편향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면서 가장 많이 얘기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학습 데이터의 대표성이고요. 대표성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젠더 쉐이드라고 성별 그림자 연구라고 약간 번역이 좀 굉장히 어색한데 이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던 연구고요. 한 그 흑인 여성이 본인이 흑인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더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이 얼굴 이미지에 대해서 AI가 어떻게 편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별로 그림자라는 건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였는데 여기서 보시면 가장 밝은 부분이 백인이고요. 그러니까 백인이라기보다는 얼굴이 하얀 얼굴 좀 색이 밝은
그리고 이제 어두워질수록 얼굴 색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기 지금 아마 조금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직업별로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아키텍트, 로이어, 뭐 CEO, 폴리티션, 저치 이런 식으로 직업을 쫙 나열이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하이페잉 아큐페이션이라고 지금 써 있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업이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은 저소득 직업. 여기 보시면 티처라고 저도 티처인데 저소득 직업입니다. 하우스키퍼, 그다음에 캐셔, 제니터, 변기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디시워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사람들, 소셜워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AI가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AI는 몇 가지를 대표적인 걸 뽑아서 이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그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소득 직업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백인들이 좀 많죠. 그다음에 어, 지금 로우페이 아큐페이션에는 좀 더 흑인, 그러니까 얼굴이 좀 얼굴 색깔이 어두운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여성은 덜 지적인 직업과 더 높은 연관성을 이거 제가 여성 남성 했네요. 여기 지금 흑인 백인의 그 대비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는 여성 남성도 했었는데 여성은 덜 지적인 작업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남성은 더 지적인 또는 더 높은 고소득의 직업을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AI가 인식을 한다는 것을 이 젠더 쉐이더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를 제가 지금 누르면은 인터넷에 연결되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나중에 지금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데 젠더 쉐이더 연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박사가 이미 이 여학생은 박사를 마치고 지금 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쭉 내려보면 본인의 연구를 정리한 부분인데요. 본인이 이제 그 AI 지금 연구를 했을 때 그 마련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좀만 더 내려가 보면 여기 보시면 IBM 왓슨, 그 다음에 페이스, 여기 지금 중국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AI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얼굴 인식에 있어서 정확도를 얘기를 하고요. 정확도가 93.7, 90, 87.9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흑인 얼굴이잖아요. 에러율이 93.6.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흑인은 아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거를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냈습니다. 네, 이렇게 빨리 보고요. 다시 돌아가면 이미지에서는 이제 흑인 여성에 대한 오류율이 최고였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흑인 여성이잖아요. 흑인이라는 카테고리하고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합쳐서 만든 거고요. 흑인 만약에 남성에 대한 오류율은 뭐 그거보다는 조금 낮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젠더 쉐이더 연구는 박사 논문을 쓴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실험 대상이었던 세 회사,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IBM 그다음에 그 세 가지 회사로 전달이 됐습니다. 어, 그, 뒤 회사가 만든 AI가 이러이러하게 인식에 약간 편향이 있습니다라고 전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회사에서는 그냥 그거를 받지만 않고 데이터를 더 다양한 이미지를 훈련해서 개선이 실제로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 적용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법조계에서는 알고리즘 책임법하고 생체 인식, 이게 약간 번역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생체 인식 장벽 없음법, 이런 법안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2019년입니다. 벌써 많이 지나갔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연구와 이런 법들이 생기게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이 사실은 그 당시에 경찰들이 더잘
범죄자들을 탐색할 수 있기 위해서 얼굴 인식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국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편향이 생기면 편향이 사실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없는데 제가 그거는 뒤에서 얘기하는데요. 이 얼굴 인식 기술에 편향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 기술을 보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경찰을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만들다가 중지를 했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영향이 이렇게 많이 끼쳤는데요. 현재는 AI 책임에 대한 알고리즘 감사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채용 면접을 좀 볼 텐데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당장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AI 채용 도구를 설계하려면 사실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학생들도 준비하기에 좋고, 그리고 AI 윤리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먼저 경험, 자격, 학위, 과거 프로젝트 이런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것이 더 들어가냐면, 이 회사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 우리 회사의 특성을 잘 살려줘서 발전시킬 후보자를 고르려면 데이터에 그 회사에서 어 아주 뭐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를 잘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채용해야 될 사람들은 20대 인데 그 데이터를 모은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그 회사의 부장급이라던가 이사급이라던가 실적을 많이 낸 분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기반으로 AI가 사실은 채용 면접 AI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나이 편향, 이 경우는 나이 편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편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집단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회사마다 다른 특성들을 살려서 새로운 후보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편향이 뭐 꼭 나쁘다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편향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사례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편향 그럼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편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 약간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만들 때는 이제 편향이 지금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연구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사전 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예전의 모델인 거죠.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나온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전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 대한 이게 분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성별을 분류하건 아니면 직업을 분류하건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야지만 이 AI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말을 걸었을 때 뭔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과도한 일반화가 사실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요즘에 굉장히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시각각 사실은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편향이 있는 것이고 편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편향은 우리가 좀 인간 차원에서는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거지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지만 AI가 만들어지는데 데이터를 고를 때 어떤 기준 선택하는지부터 사실은 그 단계부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자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이터를 모으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이민하지 않아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들의 특성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되면은 이 AI가 만들어줘도 그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를 해야지만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 특정 계층에 유리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게 여러 가지 사실은 살펴볼 게 많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인공지능 윤리는 요즘이 아니라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AI는 더 이상 이제 젠더 라벨, 워먼이라던가 맨이라던가 여성, 남성 이런 라벨을 더 이상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보시면 to avoid bias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벌써 2020년입니다. 이때 이제 편향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편향이라는 게 사실은 꼭 윤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도 혹시 공학 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데이터 불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 집단들의 데이터를 모을 때는 어떤 한 집단이 약간 너무 과소대표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편향을 접근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페이셜 리코그니션 기술을 이제 안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요.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얼굴을 인식한 그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는데요. 글래스, 뭐 안경 이런 게 있고요. 신발, 바지 이런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여성이 아니라 펄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워먼이라던가 맨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기술 분야로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적을 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편향을 고치기 위한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술로 다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IBM에서 AI 안에 공정성, 편향성 체크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갑자기 편향성 외에 공정성이란 말을 집어넣었는데, 공정성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인문사회에서 많이 얘기되던 주제잖아요. 이제는 AI 분야 중에 하나가 AI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AI 페어니스 360이란 거 여러분 지금 아마 컴퓨터 있으시면 치시면 여기가 나옵니다. 근데 약간 화면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게 IBM에서 만든 리서치 트러스티드 AI에서 AI 페어니스 360 그래서 여기 데모가 있는데 보시면은 밑에 파이썬 코드 이렇게 get 파이썬 코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내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편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네, 그걸 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온 지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라고 했던 건데요. 사실 인공지능 편향이 있다고 하면 아니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제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맘대로 옮기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편향 완화 기술이 나왔다고 제가 이제 기술 얘기로 들어왔는데요. 이거가 뭐 한 방에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향은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를 처리하는 단계, 데이터 모델 단계, 후처리 단계 이렇게 해서 다 편향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규칙 기반 AI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규칙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규칙 기반 AI가 아니고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잘 다듬고 그다음에 다듬어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이런 과정마다 다 편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AI 윤리라는 분야가 조금 약간 이슈로 되었던 것이 이게 AI 개발 단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윤리랑 AI 개발의 그 과정이랑은 전혀 이거를 따로 뗄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여기 지금 AI 기술 단계는 더 복잡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해를 하자면 전처리 단계 이거는 프로세싱이 앞에 전이 붙었잖아요.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학습입니다.
우리가 기계학습을 해야지만 AI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준비 단계고요. 그다음에 처리는 인 프로세싱 그래서 모델 학습 단계. 이 모델 학습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 학습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 편향 완화하는 기술도 따로 있고요.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 처리는 프로세싱이 다 끝난 다음에 결과 출력 단계에서 편향을 완화하는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은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편향 완화해서 편향 완화를 했는데 또 처리를 해보면 거기서 또 편향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단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좀 진화가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너무 계속 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느리게 설명을 해서 이거는 이제 전처리 단계가 어떤 거고 이런 거니까 아까 좀 지나가고요. 윤리적인 부분만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잠깐 보면 전처리 단계에서 편향 완화 중에 아까 앞쪽에서 그 여자친구를 고릴라로 인식한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데이터가 부족하구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인 얼굴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조금 나아집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기술도 나왔고 완벽하진 않다고 하지만 되겠네라고 하지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부분이 또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기술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술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정성 기준들이 있는데 이 공정성 기준이 인문사회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금 컴퓨터 과학자가 AI 분야에 뛰어들면서 20가지의 공정성을 정의를 했는데 통계적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는 공정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이게 다 20가지인데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공정성 중에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관심이 있는 이 사례는 어떤 공정성을 적용해야 되는지는 누가 정하느냐,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다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한 가지를 적용하면 다른 것과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네, 그런 편향 판단의 난점이 있고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흐려서. IBM AI 페어네스 360에 들어가시면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 샘플을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이제 데모를 해보는 건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공정성의 종류 중에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IBM에서 뽑아서 이제 주로 많이 쓰이는 공정성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뽑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여기 보시면 통계적 동등성, 그다음에 equal opportunity, 동등한 기회, 이런 식으로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로 바이어스를 체크했더니, 앞에 여기 지금 그래프를 좀 조금만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3가지는 조금 비슷한데, 뒤에 2가지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편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사실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동일한 굉장히 쉬운 사안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판단을 하잖아. 이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든가 그런 판단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편향 관련된 완화된 기술이 나왔다 할지라도 과연 어떤 기준으로 편향을 판단할지는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인간 중에 누가 할 것인가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익 집단들 간의 약간 의견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에게 남겨진 문제고, 어떤 기준으로 이 편향을 판단하고 편향을 완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한 기업의 대표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요즘에 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생성 AI가 언어 모델인데요. 이 언어 모델 이 데이터 구조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시간이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안 되니까 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차원, 2차원으로만 돼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3차원까지만 인식을 할 수 있어서 대강 3차원으로 지금 보이게끔 대략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AI, 생성 AI든 아니면 비생성 AI든 간에 텍스트를 지금 예로 들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하려면 제가 잠깐 앞에 가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여러 차원의 공간에 분산해서 그 맥락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거든요. 그게 바로 워드 임베딩입니다.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의 그 공간이 바로 벡터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벡터라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뭐 단어들이 이렇게 동그란 지금 색깔이 다른 여러 가지 동그라미들로 점들로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벡터로 이루어진 공간이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성 비서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비서를 보시면 제가 요 예를 드는 이유는 여성이라는 벡터는 비서를 먼저 볼까요? 비서라는 우리가 그 직업은 과거로부터 주로 여성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남녀 차별이 아니라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비서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여성이라던가 여성 관련된 것이 얘기가 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이 벡터 공간에서도 비서라는 벡터와 여성이라는 벡터가 거리를 지금 보시면 요 정도거든요. 지금 여기 여성 벡터랑 비서 벡터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가려져 있는데 남성은 좀 더 멀리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빨간색에 남성 벡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서는 여성과의 거리, 그다음에 비서와 남성 간의 거리는 이렇게 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텍스트에서 비서라고 했을 때 여성이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맥락을 이 벡터 공간이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면은, 이 우리가 생성 AI에게 자, 비서는 누가 해야 되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여성이 해야죠. 여성이 많이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일종의 뭐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고 일종의 여성 편향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AI 윤리에서는 자,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기술자들이. 자, 그러면 여성과 비서 간의 이 연결이 문제니까 이걸 끊어버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끊어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성이 해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지금 이 선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그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만 연결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서 벡터와 여성 벡터를 사이의 연결성을 끊는다고 해도 제가 요거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어떤 아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가서 오락을 하러 갔습니다. 그 PC방에 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애가 타는 거죠. 근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럴 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아들이 안 되면 아들 대신 아들 친구나 아니면 학교에 걸어서 뭐 아니면 그 부모님이나 친구 부모님이나 이렇게 연락을 대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성과 비서 간의 연결이 끊어져도 이 여성과 여성 벡터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벡터들이 있고, 그다음 비서랑도 연결되어 있는 다른 벡터들, 예를 들면 간호사, 화장품, 뭐 립스틱, 아니면 뭐 주소, 주민번호가 암호화된 것, 이런 것들이 벡터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각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대리적인 속성을 통해서 다시 여성과 비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끊는다고 해도 다시 비서는 여성이 해야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뭉치 벡터 공간 자체가 우리가 가진 데이터의 이 데이터를 컴퓨터가 읽게끔 만들어 놓은 데이터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끊는다고 해도 다시 편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지금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편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이건 AI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가 책임져야 된다라고는 AI는 나쁘다라고 사실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좀 지나가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처리에서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마침 들어오신 분들이 의료 분야가 많은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의료 분야 기계학습 인공지능의 경우는 당연히 의료사진에 나타난 종양이 폐암인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건 일반인은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만들 때.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AI를 개발할 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코딩을 하는 사람들만 개발자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획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기획자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를 전공하는 분들도 그 AI 개발의 한 팀에서 기획자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데이터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앞쪽에서 봤듯이 뭐 비서와 여성 이런 비서와 관련돼서 여성이라는 텍스트가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당연히 많을 텐데 이런 점들을 때문에 나중에 편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쪽에서 투명성 이런 얘기를 안내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이 편향이 어디서 생겨났나 정확히 이거를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는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AI가 스스로 규칙을 찾게끔 만들어진 규칙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정확하지 않고요. 패턴을 파악하게끔 만들어진 AI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블랙박스는 자동차의 블랙박스랑은 다르죠. 자동차 블랙박스는 우리가 이렇게 틀어서 볼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블랙박스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블랙박스라는 것을 전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 문제 때문에 투명성이란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랜스페런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성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explainability라고 하지만 여기 지금 AI 윤리의 맥락에서 투명성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 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된다고 할 때는 accountabilit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갈 텐데요. 여기 지금 이게 기계학습, 네, 기계학습의 한 종류가 딥러닝인데 지금 딥러닝의 경우는 지금 여기 히든 레이어라고 여기 지금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 이 지금 우리가 그림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인간이 알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예, 블랙박스고요. 자, 그럼 방법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미국 국방부의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이 다르파라고 굉장히 좀 유명한 기관인데, 800억을 지원해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을 줄여서 XAI, Explainable AI인데, 이 일을 보통 안 하고 이게 조금 더 멋있게 들려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XA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우리나라도 2017년부터 유니스티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이 하다가 이분이 지금 카이스트로 옮기셔서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설명이 실제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이런 결과를 가 나왔는지를 인간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거라서 아마 그냥 여기서 말하는 설명 가능이라는 것이 그 딥러닝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요즘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인공지능 윤리 지침 작업이 이제 국제전기전자기술협회에서 했었고요. 요건 빨리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IEEE SA 스탠다드인데 이 스탠다드가 표준입니다. 이게 기술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여기 위에 전구가 있는데 전구 같은 것도 이제 일종의 그 통신 기술 아니 통신이 아니고 그 기술이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호환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표준을 만드는데
알고리즘 편향은 사실은 인문사회적인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기술이 나오면서 이 기술 표준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지금 IEEE에서 계속 이걸 만들어 가고 있고 조금 흥미로운 점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AI 강국 아까 앞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하면서 국내에서 이제 그 스탠다드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이 IEEE랑 같이 손을 잡고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2021년이니까 벌써 4년이 지났네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여기 잠깐 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요 당시에 전 세계가 비슷한 것들을 다 발표했는데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지 않고 신뢰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쪽에서 차례 말씀드릴 때 trustworthiness라는 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요 키워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설명 가능성, 공정성, 경고성 이것들이 다 사실 경고성 같은 경우는 기술에서 따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이란 말을 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뢰 구현 법제도 윤리 기술적 요구사항을 종합한 개발 가이드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깐 보시면 네, 뒤쪽에 나올 텐데요. 그다음에 좀 가까운 과거인데 EU 인공지능법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거 워낙 얘기가 많이 돼서요. 제가 빨리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AI 액트가 이제 위험기관 접근법, 고위험 AI는 뭐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EU 인공지능법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지나가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21일 제정되고 이제 11월, 12월, 1월 3개월 남았는데요. 시행이 2026년 1월 22일입니다. 물론 이제 시행된다고 곧바로 막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행된다는 것은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은 이제 벌금도 매길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는 점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마 그 여기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 IRB 관련돼서 그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쭉쭉쭉 읽기는 좀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EU 차이를 말씀드리면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고 EU 인공지능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에 따른 결과물 표시 의무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을 고지하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뭐 벌금이 될지 그거는 이제 법 쪽에서 이제 정해질 텐데 영향이 좀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I 신뢰성 민간 자율 인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IEEE 그 미국에 있는 기관과 손잡고 일한다는 기관이 바로 여기인데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데 여기서 인증 프레임워크를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위험관리 계획 및 수행 등등등 중간에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룬 인공지능 모델의 편향 제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편향 제거가 지금 두 군데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좀 더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뭔가 참고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특강을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곧바로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인공지능 산업계 실무자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가 여기 지금 요거는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뚝뚝딱 나오고요.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개발 및 평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가 나왔고요. 요거는 과기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개발 안내서들이 여기 나와 있는 몇 개만 보시면 자율주행 분야, 일반 분야, 의료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아마 관심 가지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걸 제가 펼쳐서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 네, 좀 지나가고 요거 제가 이거 아마 나중에 이 부분이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윤리 이슈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그냥 대강만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대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정성은 저희가 바로 다뤘고요. 정확성, 진실성, 독창성의 문제가 있는데 맥북 프로 이런 다 아마 많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례라서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정성 이슈는 이미 우리가 다뤘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LLM에서도 사실은 정치적 경향성이 다 있고 전혀 편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대처 방안도 예, 대처 방안도 아마 이것도 많이 요즘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많이 얘기가 요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발전에 따른 새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 사회의 자사 LLM에 관한 실험이 있었는데 전략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대화를 시키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발달 심리학에서는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마음 이론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메타 인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이미 가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인간처럼 자아를 가졌나? 이거는 또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기존에는 못할 것 같았던 이런 전략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 새롭게 요즘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GPT-5 이게 8월 8일에 출시된 굉장히 최근 버전인데 여기에 시스템 카드라고 그 챗 GPT를 만든 오픈 AI사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환각과 아첨은 감소했다. 그 다음에 고위험 주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용됐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아래 보시면 고위험 능력을 거의 갖춘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안전장치를 적용한 상태로 출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좀 개선 여지가 있고, 모든 위험 프롬프트를 차단했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약간은 과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고하는, 시스템 카드의 핵심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LLM 평가 도구의 제한성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한성, 뭐 한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본인들의 그 GPT-5는 뭐가 감소됐고, 뭐가 편향이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졌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이거를 일단은 믿어야 되지만, 과연 그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했나를 보면은, 주로 영어권과 서구 문화권의 편향에 초점을 맞춰 설계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되는 글이라던가 그런 걸 했을 때에도 똑같이 반영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예,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